어서오세요. 예니밍의 영상이 당신에게 힐링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로 보고 계시면 추천, 출첵. 유튜브로 보고 계시면 좋아요, 구독. 아시죠? 뽕! 뿅! 어서오세요. 오늘 책 읽기는요, 교과목 책 읽기로 갈 거예요. 의학, 수학. 뭐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지금 제가 읽으려고 했다가 남겨놓은 게 요거랑 클래식 음악의 괴짜들, 음악가들의 이야기예요. 이거랑 수학으로 다시 보는 삼국지, 이 두 가지거든요. 두 개 다 재밌을 예정이긴 해요. 자, 어떤 걸로 할까요? 수학 할까요? 음악 할까요? 방제 바꿔야 되겠군요. 방제부터 바꾸죠. 수학 할까요? 음악 할까요? 수학하죠. 아니다. 수학 삼국지라고 할까요? 공부랑은 거리가 멀어서 조용히. 이거는 딱히 뭐 공부에 관련된 건 그렇게 아니에요. 자, 한번 틀어볼게요. 쓱. 어휴, 화면 크다. 오늘 읽을 책은요. 잠깐만요. 화면이 너무 커요. 네, 들어보시면 하나도 안 어렵고 아주 쉽고 재미있는 걸로 해놨어요. 당연히 어려운 거는 뭐 안 하겠죠. 자, 화면 조절이 되었어요. 얘는 잠깐 쭈글이 돼 있고. 오늘은요, 수학으로 다시 보는 삼국지를 읽어보려고 해요. 이게 말이 수학이죠? 되게 아주 막 초중딩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수학이 들어있어요.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생산적이죠? 요거는 도서관에서, 제가 다니는 도서관에서 청소년 테마도서로 지정되어 있고요. 살림 math 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군요. 이광현 씨가 책을 썼고요. 우리 요거 오르골 뒤쪽에 추가해 놓을게요. 잘 안 보이지만 저기 추가해 놨어요. 여기 오늘 만든 거, 허연 거. 맞아요. 컨텐츠가 많죠. 박원홍 씨가 그림을 그렸다네요. 한번 보죠. 이것도 보면은 여러 가지 테마들이 안에 들어있는데요. 제가 그 중에 좀 흥미로워 보이는 것만 몇 가지를 골라봤어요. 주제를. 지금 읽을 건요. 유비와 공명, 3에 담긴 뜻으로 뭉쳐서 천하를 도모하기 시작하다 예요. 3에 담긴 뜻이 과연 뭔지 한번 볼게요. 수경 선생이 말한 복룡이란 융중에 살고 있는 제갈공명을 말하는 것이었다. 이게 앞 내용이랑 약간 이어지게 써있네요. 유비는 공명을 반드시 자기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2번이나 공명을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 유비가 3번째로 다시 공명을 만나러 가려 하자 관우가 언짢은 표정으로 말했다. 형님은 벌써 2번이나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만나지 못했죠. 공명은 이름만 있을 뿐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다. 공명과 같은 유능한 사람을 얻으려면 적어도 3번은 찾아가야 한다.
네, 삼고초려죠. 그러자 장비도 불퉁거리며 말했다. 아, 그 사람이 현자인지 어찌하쇼? 명령만 내리시면 내가 가서 밧줄로 꽁꽁 묶어오겠소. 유비는 장비의 말에 웃으면서 말을 탔다. 관우와 장비는 화가 났지만 유비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한편 공명은 절친한 친구인 서서와 최주평과 함께 현재 누가 백성들을 잘 다스려 편안하게 해줄 사람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서로 누구의 신하가 되는 것이 좋은가로 이야기가 바뀌었다. 서서와 최주평은 나름대로 현재의 영웅이라고 알려진 인물들을 평하고 있었다. 그때 공명이 말했다. 또 목소리를 뭐라고 해야 되죠? 자네들 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가? 아니, 수라니? 수에 무슨 의미라도 있단 말인가? 서서가 묻자 공명이 말했다. 수에는 예부터 각자 나름대로 중요한 뜻이 숨어 있다네. 그렇다면 수 1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가? 우선 수 1은 다른 모든 수를 이름짓고 만들어내는 도구라네. 그래서 수 1은 수의 시작이자 수의 원리를 나타낸다네. 서서가 물었다. 아니, 1이 어떻게 다른 수를 만들어낸다는 것인가? 수 1은 다른 어떤 수를 사용하지 않고도 다음과 같이 무한히 많은 수를 만들어낼 수 있지. 공명은 종이 위에 1이 다른 수를 만들어내는 그림을 그렸다. 요거군요. 1은 그냥 1이고 1 더하기 1은 2가 되고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 되고 요거군요. 공명은 1을 연속해서 쓰면서 이런 뜻에서 1은 다른 수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홀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네. 즉, 최초의 홀수는 3이지. 라고 말했다. 공명의 말을 듣고 있던 최주평이 말했다. 남자 목소리 또 나오네요. 홀수에 1을 더하면 짝수가 되고 짝수에 1을 더하면 홀수가 되는군. 그렇다네. 그래서 1은 단순한 수가 아니라 양파의 껍질처럼 다른 모든 수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 서서가 물었다. 또 다른 뜻도 있는가? 있지. 1은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유일한 하나를 뜻하기 때문에 선, 빛, 질서, 행복 등을 뜻한다네. 특히 유일신인 조물주에 비교되기도 하지. 최주평이 물었다. 수학적으로는 어떤 성질이 있는가? 아주 중요한 성질이 있다네. 1은 모든 수를 나누어 떨어뜨리는 유일한 수인 동시에 다른 어떤 수로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유일한 수이기도 하지. 그런가요? 그렇군요. 그거 아주 재미있군. 서서가 재미있어 하자 공명은 2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2가 바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숫자죠. 1이 조물주로 선과 빛, 질서와 행복을 뜻한다면 2는 그것과는 정반대의 것들을 뜻하지. 정반대라면 악이나 어둠, 무질서, 불행 등을 뜻하는 것인가? 서서가 묻자 공명이 대답했다. 그렇다네. 1을 제외한 다른 수들은 1로부터 멀어질수록 더 불완전해지지. 그래서 최초로 멀어진 수인 2는 선으로부터 벗어난 죄악을 뜻하는 것이네. 최주평이 물었다. 그렇다면 2는 별로 쓸모없는 수라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네. 인간이 가장 먼저 사용한 진법은 아마도 수 2를 기본으로 하는 이진법일 걸세. 그리고 이진법은 과학기술이 더욱 발달할 미래에는 매우 중요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확실하고 있네. 지금 컴퓨터 시대 얘기하는 거죠? 이진법이라고?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는가? 이진법 안 할걸. 이진법은 좀 재미가 없네요. 네, 그래요. 유익한 컨텐츠 다음번에 또 이어서 만나요.
십진법은 0부터 9까지 모두 10개의 숫자를 사용해서 수를 나타내는 반면 이진법은 숫자 0과 1만을 사용하여 모든 수를 나타내는 방법이지. 서서가 물었다.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건가? 십진법은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지만 이진법은 2의 거듭제곱으로 수를 나타낸다네. 예를 들어 10111은 십진법으로 하면 11,121이지. 즉, 이 수를 십진법의 전개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네. 1의 1 곱하기 10의 4제곱이랑 0 곱하기 10의 세제곱, 그리고 1 곱하기 10의 제곱, 1 곱하기 10의 1승, 나머지 1이라고 써있네요. 아, 그래요? 3월에는 시험 공부 때문에. 그래요, 자주 만나요. 공명은 계속해서 말한다. 아, 그런데 만일 이 수 10111가 이진법으로 나타낸 수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즉, 이 수를 십진법의 전개식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이진법의 전개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네. 그리고 그 값은 보는 것과 같이 십진법으로 나타낸 수의 23이 되지. 1의 2의 4제곱, 0의 2의 세제곱, 1의 2의 제곱, 1의 2, 나머지 1 했더니 23이 된다네요. 좀 복잡하군. 이진법 말고 다른 건 없는가? 최주평이 묻자 공명이 말했다. 제가 지금 요거 책을 선택한 이유가 요 앞에 있는 삼국지 내용보다 뒤에 하나씩 딸려있는 퀴즈가 재밌어서 해놨는데요. 얘기가 좀 길군요. 사실 이는 최초의 소수로 유일한 짝수인 소수이기도 하다네. 그러자 서서가 말했다. 지금 나오는 것들은 중1 수학에 나오는 내용이네요. 소수라면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수 아닌가? 그렇다네. 소수는 2를 제외하고는 모두 홀수이지. 2만이 유일한 짝수인 소수라네. 신기하군. 그렇다면 3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서서가 묻자 공명은 계속해서 3에 대하여 설명하기 시작했다. 3은 매우 흥미로운 수이지. 3은 최초의 진정한 소수라고 할 수 있다네. 2를 제외한 모든 소수는 홀수지. 왜냐면 2보다 큰 모든 짝수는 2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소수가 아니게 돼. 그래서 홀수 3은 순서상으로 최초의 소수는 아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최초의 소수라고 하지. 최주평이 말했다. 3이 소수인 건 잘 알고 있네. 그리고 소수도 많이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런데 수학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도 3이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최주평의 말에 공명이 말했다. 한마디로 3은 완전 무결한 수로 흠이 없다네. 그 이유는 1 더하기 2는 3. 즉, 3은 1과 2를 통합한 수이기 때문이지. 또한 자연계가 동물, 식물, 광물의 3가지로 나누어지고 인간은 마음, 영혼, 육체로 나누어지며 세상은 신의 세계, 인간의 세계, 죽음의 세계로 나누어지는 것에서도 그 중요함을 알 수 있다네. 서서가 말했다. 그렇다면 한 달을 상순, 중순, 하순의 3가지로 나누고 성적이나 물건을 상중하로 나누고 게임이나 재판도 3번을 하는 것도 모두 3이 완벽하기 때문이겠군? 그렇다네. 특히 도형에서도 3개의 변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은 모든 다른 도형들의 기본이 되지. 그래서 예전부터 3을 복이 있는 수로 여겼다네. 공명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결국 이 나를 얻으려는 영웅은 반드시 3번은 찾아와야 한다네. 나는 3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 천하를 통일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단다. 공명의 말에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공명과 친구들은 밤이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졌다. 그래서 공명은 다음날 늦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이미 유비는 아침 일찍 공명의 집에 도착하여 공명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참을 밖에서 기다린 유비는 드디어 잠에서 깬 공명을 만날 수 있었다. 공명은 자신을 깨우지 않은 하인을 꾸짖었다. 황숙님께서 와 계시면 얼른 깨워야지. 어제 가만히 있었느냐? 예. 얼른 황숙께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얼른 황숙님을 모셔오너라. 안으로 들어온 유비는 공명을 보고 인사를 하였다. 들여왔네요. 고명하신 선생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발 저를 도와 도탄에 빠진 불쌍한 백성들을 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황수께서는 전하를 어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지금 마땅히 머무를 땅도 없습니다. 앞으로 천하는 셋으로 나누어 때로는 서로 견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렇게 서서히 천하를 안정시킨 후에 비로소 진정한 통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공명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비는 기뻐하며 공명에게 말했다. 제발 저를 도와 천하를 평정합시다. 공명은 유비의 진실하고 간곡한 부탁에 마침내 승낙을 했다. 황숙께서 저를 버리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황숙을 도와 불쌍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로써 드디어 유비는 복룡인 공명을 얻게 되었다. 밑에 삼국초려에 대해서 뜻이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하지 않고요. 삼국지 퍼즐 요거를 해보죠. 지금 3이 나와서 3으로 나누는 방법을 풀시오라고 나와 있네요. 정사각형 5개를 3개의 도형으로 합동 분할하래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오른쪽에 똑같은 크기의 정사각형 5개로 이루어진 도형이 있는데요. 얘를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3개의 도형으로 합동 분할하래요. 지금 컨셉이 공명이 유비에게 시험을 낸 거예요. 자, 우리가 유비고요. 이 문제를 풀어보죠. 감이 뭔가 오나요? 한 요쯤에다 놓고 자, 해보죠. 네모. 하나, 둘. 잠깐만요. 지금 일단 그리고요. 자, 정사각형 되고 있나요? 얍. 밑에 게 약간 직사각형이 됐네요. 얍. 자, 조금 이상하게 됐지만 뭐 대충 이 정도로. 그러면 5개를 3등분 해야 되니까, 근데 5개는 3으로 나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3의 배수로 먼저 만들게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 5개에 해당하는 애들을 제각각 3등분을 먼저 하면 얘네들이 전부 다 3의 배수의 개수가 되죠. 어머, 4개로 나눴어. 이렇게 선을 2개만 그어야겠네요. 자, 3의 배수로 만들어보죠. 이거를 제가 지금 펜으로 하면 정말 편할 텐데. 자,
전부 다 3등분을 했어요. 이제 전체의 개수는 15개가 됐죠? 그러면 얘를 3등분 하려면 한 칸에 5칸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제 지금 제가 답을 쓸 건데요. 답을 써도 괜찮나요? 괜찮나요? 지금 답 쓰고 있는데 짠! 요렇게 5개를 골랐어요. 얘도 요렇게 전체적인 모양이 니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서 합동 분할을 할 때도 니은자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됐네요. 총 5개씩 들어있어서 얘는 합동인 도형 3개가 됐네요. 자, 또 다른 퀴즈들이 많이 있으므로 빨리 넘어가 보죠. 여기 뒤에 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밑에. 다음 거. 짝짝짝. 다음 거. 공명. 부력 중심을 이용하여 조조의 화살 10만 대를 얻다. 공명이 동호에 와 있는 동안 조조는 형주의 유표를 공격하여 땅을 빼앗은 후 적벽에 진을 치고 있었다. 적벽은 장강이라고 불렸던 양자강 동쪽 강기슭에 있는 절벽이다. 공명의 노력으로 유비와 동맹을 맺은 동호의 총사령관 주유는 공명의 뛰어남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때 마침 노숙이 들어왔다. 무슨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죠? 주유죠? 공명은 너무 뛰어난 인물이요. 그래서 그를 없애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동호는 공명 때문에 유비의 손에 넘어갈 것이오. 그렇지만 공명을 죽인다면 도리어 조조의 비웃음을 살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이미 생각해놓은 방법이 있소이다. 다음날 주유는 공명을 초청하여 말했다. 이제 조조와 싸움을 벌여야 하는데 가장 좋은 무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야 두말할 것 없이 화살입니다. 선생의 생각이 과연 나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화살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명께서 화살 10만 대를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신지요? 열흘 안에 준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사흘 안에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수학에 반응하셨군요. 여기는 지금 챕터별로 수학 관련 테마들로 되어 있고요. 끝날 때마다 퀴즈가 나와요. 공명의 말에 주유는 정색을 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군대를 움직이는 일에 빈 말은 없는 법이오. 만약 공이 사흘 안에 화살 10만 개를 준비하지 못하면 중벌을 받게 될 것이오. 어찌 감히 도둑게 거짓을 말하겠습니까? 제가 사흘 안에 화살을 준비하지 못하면 죽음도 불사하겠습니다. 주유는 일이 뜻대로 되어가자 속으로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어 공명을 대접했다. 공명은 주유와 술을 마신 뒤 노숙과 함께 숙소로 돌아왔다. 숙소로 돌아오자 노숙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아니, 어찌 사흘 안에 화살 10만 개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주유 장군이 공을 없애기 위해 만든 계책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노숙께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어찌 도와드리면 됩니까? 공명은 노숙에게 은밀하게 말했다. 공께서 제게 2.5톤까지 실을 수 있는 배 20척만 빌려주십시오. 또 배 한 척마다 군사 30명씩을 태우고 배 위에는 푸른 천으로 휘장을 만들어 둘러친 다음 건초더미 1000여 개씩을 배 양편에 쌓아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사흘 안에 화살 10만 개를 준비하겠습니다.
노숙은 흔쾌히 공명의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하고 돌아갔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공명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다. 드디어 사흘째 되는 날 저녁에 공명은 노숙을 찾았다. 노숙이 공명에게 와서 말했다.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저와 같이 화살을 가지러 가시죠. 어디로 화살을 가지러 간단 말입니까? 따라와 보시면 압니다. 노숙은 공명이 이끄는 대로 그를 따라 미리 준비하고 있던 20척의 배에 올랐다. 그날 밤은 온통 짙은 안개가 끼어 도무지 앞뒤가 분간이 되지 않았다. 공명은 20척의 배를 밧줄로 이은 후 서서히 앞으로 나아갔다. 공명은 배들을 머리는 서쪽에 두고 꼬리는 동쪽을 향해 일자로 쭉 늘어서게 했다. 20척의 배가 조조의 진영으로 들어가자 공명은 군사들에게 북을 울리며 함성을 지르라고 명했다. 그러자 노숙이 깜짝 놀라 말했다. 아니, 조조의 군사들이 일제히 쏟아져 나오면 어찌하려고 그러십니까? 제 아무리 조조라 해도 이렇게 안개가 자욱한 날에 어떻게 군사를 보내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술이나 마시며 기다리면 됩니다. 오나라 군사들의 북과 함성 소리에 깜짝 놀란 조조는 군사들에게 움직이지 말고 궁수들에게 화살을 쏘라고 명했다. 그러자 조조의 군사들은 소리나는 곳을 향해 화살을 쏘기 시작했다. 아니, 지금 수학 관련된 거 하지도 않고 있는데 나가셨어. 1만여 명의 군사들이 화살을 쏘자 화살이 마치 비가 오듯 공명이 이끌고 온 배에 박혔다. 훔치는 거네요. 얼마의 시간이 흐르자 공명이 소리쳤다. 병사의 반은 뱃머리를 돌려 동쪽 방향으로 배를 돌리고 나머지 반은 반대편 갑판으로 이동하라. 반대로 돌리고 있죠. 이윽고 배가 방향을 바꾸고 군사들이 더욱 세게 북을 두드리고 함성을 지르자 조조의 군사들은 계속해서 화살을 쏘았다. 공명은 서서히 배를 몰아 본체로 돌아오며 큰 소리로 말했다. 조승상, 화살은 잘 쓰겠습니다. 공명이 돌아가며 노숙에게 말했다. 배 한 척에 화살이 약 7,500대 정도는 될 것입니다. 우리는 힘 하나 들이지 않고 화살을 구했으니 이 화살을 주요 도독께 전해주십시오. 내일 이 화살로 바로 조조의 군사를 쏘게 될 것입니다. 공명께서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훌륭한 작전을 어찌 생각하셨는지요? 수학을 이용한 작전이었습니다. 수학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배가 모두 20척이니 오늘 조조로부터 얻은 화살은 대략 15만 대쯤은 될 것입니다. 밤에 배를 빨리 움직이려면 노를 저는 병사들이 30명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화살을 받은 건초더미의 무게가 대략 250kg쯤 되죠. 또 화살 한 개의 무게가 약 50g쯤 되고 병사 한 명의 무게는 60kg쯤 되니 화살은 총 7,500개 곱하기 50g, 즉 375kg이고 건초더미는 약 250kg, 그리고 병사는 30명 곱하기 60kg으로 총 1800kg이므로 건초더미와 화살, 그리고 병사들의 무게를 모두 합하면 2425kg이 되지요. 이것을 톤으로 고치면 2.425톤이고 우리 배는 2.5톤까지 실을 수 있으니 안전하지요. 여기는 근데 끼워 맞추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한 개도 없죠. 그러나 화살이 한쪽에만 맞으면 배가 기울어져서 가라앉을 텐데요. 그래서 미리 병사들에게 말해둔 게 있습니다. 우선 뱃머리를 서쪽으로 두고 있을 때는 배 위에서 7, 8명의 군사들에게 조조 군대와 반대편에 서 있도록 해서 무게중심을 잡았죠. 그런 다음 뱃머리를 다시 동쪽으로 돌렸을 때는 건너편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배는 부력 중심을 잃지 않기 때문에 침몰하지 않고 무사히 화살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노숙이 물었다. 부력중심이라뇨? 배가 물에 뜨는 이유는 물이 물체를 밀어내는 부력이라고 하는 힘 때문입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일찍이 서양의 수학자인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자세히 설명했죠. 그래서 이것을 아르키메데스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겠습니까? 문과충이라고 하시면 문과를 비하하시는 건가요? 옛날 사람들은 사실 그 똑똑한 사람은 뭘 해도 잘해요. 뭘 해도 잘하죠. 기체나 액체 속에 있는 어떤 물체가 그 물체에 작용하는 압력 때문에 중력에 반하여 위로 뜨려는 힘을 부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이 중력보다 크면 뜨게 되는 것이죠.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없는가요? 간단히 말해 부력은 물체를 물 위에 뜨게 하는 힘입니다. 모든 물체는 중력 때문에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부력은 물 위에서 중력보다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배가 가라앉지 않는 것이지요. 물속의 물체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받는데 하나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중력이고 다른 하나는 물 위로 물체를 밀어 올리는 부력이지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부력은 물 분자들 사이를 헤집고 들어오는 물체를 밀쳐내는 저항과도 같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부력이 중력보다 크면 물체는 물에 뜨고 부력보다 중력이 크면 가라앉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힘이 같으면 물체는 위나 아래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지요. 그러면 부력 중심은 무엇인가요? 어떤 물체의 부력은 물과 그 물체가 만나는 지점에서 수직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배는 나무를 이어붙여 다음 그림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물에서 밀어내는 부력은 배의 각 부분에서 수직으로 작용하는데 그 힘이 한 점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력 중심입니다. 만일 배의 한쪽에만 무거운 물건이 실리면 부력 중심이 그쪽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배는 기울어져서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부력 중심도 알맞게 조절하고 배도 빨리 운행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병사의 수가 바로 30명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중력과 부력이 평형을 이루어서 배가 가라앉지 않게 만드는 이 부력의 가운데가 바로 부력 중심이라고 하네요. 그냥 지금 하는 이런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컨텐츠라고 그냥 보시면 되는데 되게 본인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아시나봐. 공명께서는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뭘요? 그저 수학을 조금 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도 수학을 조금 더 공부해야겠습니다. 두 사람은 강을 따라 동호로 돌아오며 배 위에서 담소를 나누며 즐거워했다. 어느덧 동쪽에서는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자, 지금 나오는 퀴즈는 요게 나왔네요. 요거는 중2 때 나오는 문제예요. 강에서 배로 이동할 때 걸리는 시간 계산하기. 공명과 노숙은 모두 강 어귀에 진을 치고 있었다. 공명은 물살에 따라 노를 저어가면 10분 만에 노숙의 진영에 닿을 수 있고 반대로 노숙이 물살에 거슬러 노를 저어오는 경우 물살이 없으면 그 속도는 공명과 같지만 그러니까 그 두 배 자체의 속도는 같대요. 사실상 물살 때문에 30분이 걸려야 공명의 진영에 닿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물살을 타고 내려가면 10분 만에 반대쪽까지 도달하고 물살을 거슬러 올라오면 30분이 걸린다네요. 만약 그들이 물살의 흐름이 없는 곳에서
지금과 같은 속도로 노를 젓는다면 상대방에게로 가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또 물살의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동시에 출발하여 서로를 향하여 노를 저어 간다면 시간이 얼마나 지난 뒤에 만나게 될까? 자,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물살이 없을 때의 순수한 배의 속력을 구하시오가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 같은 거는 맞아요. 어설프게 잘난 척하고 삐지고 진짜 잘난 사람은 어디 가서 잘난 척 자기가 막 입으로 말할 필요가 없는데 잘난 거 티가 나니까. 두 번째 문제는 둘이서 양쪽에서 동시에 출발할 경우 언제 마주치게 될까? 요거네요. 자, 한번 보죠. 여기 위에 여기 있어가지고 자, 볼게요. 먼저 시간밖에 아는 게 없네요. 그러면 그 두 진영 사이의 거리를 모르고 있고요. 배 자체의 속력도 모르고 있어요. 다만 아는 건 시간뿐. 그럼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될 건데요. 시간인 10분은 내려갈 때 걸리는 시간이 10분이군요. 내려갈 때 걸리는 10분은 배의 속력 더하기 물살의 속력 분의 이상하다? 이상한데? 지금 미지수가 3개나 나왔어요. 식은 2개인데 이상하네요. 잠깐 이상하네요. 뭐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를 썼고 시간 30분은 배의 속력 빼기 물살의 속력 분의 거리. 이상하네. 제가 이거를 미리 안 봤더니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상하네요. 답봐야지. 아, 그렇군요. 이렇게까진 필요가 없구나.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식이 뭔지를 한번 볼게요. 저기 30자가 지금 가려져 있죠?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식은 뭐냐면 그들이 동시에 출발해서 서로를 향해서 노를 저어 간다면 걸리는 시간이네요. 즉 시간, 속력분의 거리죠. 속력분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속력은 배 한 척의 속력이죠. 둘의 속력은 똑같으니까 분의 총 거리, 요거를 구해야 되는 거네요. 뭐야? 그리고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게 이상한데? 이상한데? 얘는 요게 되겠군요. 이상한데? 이걸 어떻게 해?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풀어보죠, 이 식을. 요 위에 있는 첫 번째 식을 볼게요. 여기에서 네모에 관해서 지금 너무 수학판이 됐어요. 네모에 관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밑에 식에서도 네모에 관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x랑 네모뿐인데 y를 없애야 돼요. 강의가 됐어 갑자기. y를 없애야 되니까 요 식에서 나오는 y는
요게 되고요. 두 번째 식에서 나오는 y는 요게 됐어요. 그렇다면 얘는 얘이다 라고 해도 되죠? 두 개 다 똑같은 y니까. 10분의 10x 빼기 네모는 30분의 30x 빼기 네모가 돼요. 그런데 양변에다가 그냥 30을 곱해 버릴게요. 30을 곱하면 뭐야, 이거 이상해. 이거를 풀면요, 이거 왜 이래. 이상해요. 지금 네모가 0이 됐어요. 이상한데? 아, 여기 있네요. 그렇네요. 부호를 잘못 썼군요. 여기. 그래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상한데 x가 왜 없어지지? 이상한데? 여기까진 맞아요. 이상하네요. 지금 틀린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할 수 없이 얘를 보죠. 지금 여기 쓴 애가 뭐냐면 u에 해당하는 애가 x인 것 같아요. x고 v라고 쓴 애가 y죠. 물살의 속도. 뭘 잘못 풀었길래 이렇게 나왔지? y를 소거했어요. 뭐 잘못 썼나봐요. 그래서 요거를 잘 풀면 지금 제가 뭐 틀렸는데 x분의 네모가 15가 된다고 했었죠. 아까 15가 나온다네요. 요거를 틀리지 않고 잘 풀면 15가 나와요. 얘가 y를 제대로 소거하면. 그러면 아까 첫 번째 문제에서 물었던 순수한 배가 물살이 없는 상태에서 반대편 진영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15분이 되고요. 두 사람이 양쪽에서 물살이 없는 경우에 동시에 출발했을 때 언제 만나느냐 하는 거는 2분의 15가 되겠네요. 2분의 15분. 이번 거는 뭔가 제가 중간에 잘못 풀었나봐요. 뭐 잘못됐지? 자, 아무튼 이번 챕터는 뭐냐면요, 수학이라기보다는 그 큰 수에 대한 이야기가 써 있어서 얘는 넣어봤어요. 관우, 수의 단위를 논하면서 뼈를 긁는 아픔을 이기다. 관우 얘기네요. 관우 제일 멋있죠. 유비가 황제가 되자 조조는 유비를 공격하려고 했지만 동호의 손권이 공격해 올까봐 걱정이 되어 쉽사리 군사를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조조는 생각 끝에 먼저 손권과 동맹을 맺기로 했다. 때마침 손권은 관우에게 사돈이 되자고 청혼을 했다가 거절을 당하여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이 일로 손권은 조조와 손을 잡고 형주의 관우를 공격하기로 했다. 조조는
조인을 총사령관으로 삼아 형주의 관우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조인은 싸움에서 번번이 관우에게 패하여 번성이라는 곳에까지 물러나 있었다. 관우는 유비에게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아들 관흥을 보내고 다시 번성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싸움이 한창일 때 조인이 군사들 사이에 관우를 발견하고 궁수 500명에게 일제히 활을 쏘라고 명했다. 관우는 급하게 말을 돌렸지만 오른팔에 독화살 한 대를 맞고 말았다. 화살을 맞은 관우는 우선 몸을 피하고 마침 형주에 와있던 명의의 화타에게 상처를 치료해달라고 청했다. 관우를 방문한 화타는 관우에게 인사를 마친 후 상처를 보여달라고 했다. 관우는 옷을 벗고 팔을 내밀어 화타에게 상처를 보였다. 화살 쪽에 독이 묻어 있어서 독이 이미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속히 치료하지 않으면 팔을 다시는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치료하면 됩니까? 살을 가르고 뼈에 묻은 독을 긁어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마취를 해야 합니다. 그런 일에 무슨 마취를 합니까? 그냥 치료하시지요. 관우는 술상을 들여오게 하여 화타에게 대접하고 자신도 술을 몇 잔 마시더니 화타에게 팔을 내밀고 마량 장군과 바둑을 두기 시작했다. 마량 장군, 바둑이 처음 시작된 때가 언제인지 알고 있으시오? 마량 장군을 또 무슨 목소리로 해야 될까요? 요 임금이 바둑을 만들어 아들 단주를 가르쳤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은 아마도 중국 상고 때부터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리 알고 있지요. 바둑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우선 가로와 세로로 각각 19개의 줄을 그으면 겹치는 점이 361개가 되는 바둑판이 만들어집니다. 바둑판 위에서 검은색과 흰색의 돌로 편을 나누어 361점 위에 적당한 지점에 번갈아서 한 번씩 돌을 놓아 문장이 참 길군요. 한 번씩 돌을 놓아 진을 치며 싸움을 하는 것이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전쟁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바둑을 두고 있네요. 화타가 치료해주고 있는데 고통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멋진 관우죠? 물론 아픔을 표현하지 않고 참는다는 게 꼭 멋있는 것만은 아니겠지만 관우의 말에 마량은 바둑을 두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관우에게 말했다. 그런데 장군께서는 바둑의 수가 깊다고 들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바둑을 잘 둔다는 것은 바둑판에서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가지수 중에 상황에 맞게 적절한 점을 잘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바둑을 둘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화타가 마취도 하지 않고 뼈에까지 스며든 독을 긁으며 관우의 팔을 치료하는 동안 마량과 관우는 이렇게 환담을 나누며 바둑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마량은 화타의 치료 과정을 보며 얼굴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관우는 평온한 얼굴로 대답했다. 바둑판에 바둑돌을 놓을 수 있는 가지수를 생각해 봅시다. 먼저 두는 사람은 361개의 점 중에 한 곳에 둘 수 있으므로 그 가지수는 361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둘 수 있는 가지수는 361개의 점 중 첫 번째 사람이 둔 한 점을 제외한 360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세 번째는 359가지이지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바둑을 둔다면 모두 361 곱하기 360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한 가지가 됩니다. 이것을 간단히 361 팩토리얼이라고 나타냅니다. 자, 팩토리얼은
그 수부터 1까지의 수를 전부 다 곱하는 거죠. 그렇다면 361 팩토리아를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지요? 마량이 웃자 관우가 웃으며 대답했다. 끝까지 계산을 하면 구할 수야 있겠지만 사실 이 값을 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략 2.6의 10의 845제곱보다 크다고 알려져 있지요. 엄청 크다는 거죠, 그냥. 그러자 마량이 다시 물었다. 지수 표현이 나왔네요. 지수 표현을 해서 이렇게 큰 수래요. 관우와 마량이 바둑을 두며 대화를 하는 사이 화타는 뼈에서 독을 긁어내는 치료를 계속하고 있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사람들은 그 고통을 짐작해서 차마 쳐다보지는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정작 관우는 여전히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 마량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현재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수의 단위는 10의 68제곱인 무량수이므로 전무량수인 10의 71제곱짜리까지 수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둑에서 나오는 가지수인 361 팩토리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위로는 도저히 읽을 수 없는 수입니다. 장군께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의 단위도 모두 알고 계십니까? 저에게도 좀 알려주시죠. 마량의 물음에 관우는 수의 단위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의 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0, 100, 1000, 만 까지는 10의 4제곱이었고요. 이제부터 4제곱씩 서로 뛰어넘네요. 억, 조, 경, 해, 자, 양, 구, 간, 정, 제, 극. 그 다음에 10의 52승부터는 항하사, 아승기, 나요타, 불가사의, 무량수 이렇게 있대요. 얘네들이 다 한자 뜻이 있는데 지금 나오는지는 모르겠네요. 이 가운데 항하사의 항하란 인도의 겐지스강을 한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항하사는 항하강의 모래알 수라는 뜻이지요. 또 항하사보다 큰 단위는 모두 불교 경전에 나오는 말로 아승기는 아승지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아주 오랜 시간을 나타내는 말로는 아승기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가사의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 또는 이상한 것을 뜻하지요. 그렇다면 작은 수의 단위도 알고 계시는지요? 마량의 물음에 관우는 쉬지 않고 대답했다. 자, 여기서 10의 마이너스 몇 제곱 표현이 나오고요. 한번 보죠. 10의 마이너스 1제곱부터 분, 리, 호, 사, 홀, 미, 섬, 사, 진, 애, 묘, 막, 모호, 준순, 수유, 순식. 순식 어디서 본 것 같죠? 탄지, 찰나. 얘도 어디서 본 거죠? 육덕, 공허, 청정. 큰 수의 단위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대부분은 불교 경전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진과 애는 둘 다 먼지를 뜻하는 말로 인도에서는 가장 작은 양을 나타내지요. 또한 탄지는 손가락을 튕길 정도의 아주 짧은 순간이라는 뜻이고 탄지가 튕기다 그 다음에 손가락이군요. 찰나는 눈 깜빡하는 사이라는 뜻이지요. 그럼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때 나오는 순식이라는 건 수의 단위였단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장군의 지식은 정말 놀랐습니다. 마량이 관우와 바둑을 두며 관우의 수에 관한 지식에 감탄하고 있는 사이 화타는 관우의 팔에 난 상처를 뼛속까지 치료하고 약을 바른 뒤 실로 꿰맸다.
치료가 끝날 때까지 관우는 전혀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즐겁게 웃으며 마량과 바둑을 두었던 것이다. 치료를 마친 관우가 화타에게 말했다. 이제 저는 발을 예전과 같이 움직일 수 있소. 선생은 정말로 신이 내리신 의술을 가지셨군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일을 치료해봤지만 장군과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과연 관공은 하늘이 내리신 분입니다. 55분 지났네요. 빨리 끝내야겠어요. 잠깐 녹화를 끊고 다시 이어서 할게요. 치료가 끝나자 관우는 다시 조조와 손권의 동맹군대에 대적하기 위해 전쟁터로 나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전세는 점점 관우에게 불리하게 되었다. 그래서 관우는 유비에게 원군을 청하기로 하고 전령을 급히 보냈다. 하지만 관우의 편지를 가지고 유비에게 가던 전령이 동맹군에게 사로잡혀 유비의 원군은 결국 오지 않았다. 관우는 남은 군사들과 함께 끝까지 싸웠지만 물밀듯이 들이닥치는 조조와 손권의 군사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결국 관우는 손권의 장수인 여몽에게 사로잡혔다. 손권은 유비를 배신하고 자기의 장수가 되면 북이 영화를 보장해주겠다고 관우를 회유했지만 관우는 끝내 유비와의 의리를 지키겠다고 했다. 결국 관우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안 손권은 눈물을 머금고 끝내 관우를 처형했다. 관우를 죽인 손권은 유비의 보복이 두려워 관우의 시신을 조조에게 보냈다. 조조도 또한 유비가 무서워 관우를 후하게 장사지내 주었다. 요게 제 기억에는 이문열의 삼국지에서는 관우가 3편에서 죽었던 걸로 지금 대충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는 삼국지가 재미가 뚝 떨어지죠. 제일 멋있던 관우가 없어서. 자, 요번엔 이 문제인데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한번 해보죠. 캡처가 더 있는데 한 요 정도만 할게요. 3개만. 가로, 세로, 대각선의 같은 줄에 하나씩만 돌이 있게 하려면 이네요. 관우가 마량과 바둑을 두다가 문득 마량에게 물었다. 마량은 서양 장기인 체스는 아는가? 마량이 아까 장군 아니에요? 왜 갑자기 반말과 존댓말로 바뀌었죠? 예, 체스는 8 곱하기 8개의 정사각형 네모칸이 있는 판에서 하는 게임으로 우리나라의 장기와 비슷한 게임입니다. 그럼 내가 체스판에 관한 재미있는 문제를 하나 내지. 저도 퍼즐을 좋아합니다. 한번 내보시지요. 그림과 같이 3개의 바둑돌이 체스판 위에 놓여있네. 여기에 거듭 5개의 바둑돌을 놓되 어느 가로줄에도 어느 세로줄에도 어느 대각선 방향에도 돌이 하나씩만 있도록 해보게. 귀띔을 주자면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라네. 과연 마량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인가? 자, 요렇게 체스판이 있어요. 근데 가로, 세로, 대각선의 어느 곳에도 얘네와 겹치면 안 되고 앞으로 5개의 돌만을 놓을 수 있대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게 재미있어 보였어요, 제일. 자, 일단 제가 여기서 기본 틀을 먼저 좀 그려놓을게요. 8칸이었나 총? 정사각형?
어딨지? 선을 7개를 그어야 되고, 오늘의 마지막 퀴즈가 되겠군요. 뭔가 아이디어 있나요? 지금 현재 돌이 네, 펜이 편하겠죠? 여기 이렇게 3군데가 있어요. 아이고, 뭐야.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가로, 세로, 대각선에 겹치면 안 되죠? 아니야. 자, 요렇게 지금 현재 있는 애들의 가로, 세로, 대각선을 다 제외시켰어요. 다 제외시켰더니 이제 가능한 게 요거 정도? 그러면 얘를 지금 만들었으니까 또 제외를 시켜야겠네요. 가로, 세로, 대각선. 착착. 그 다음에는 또 누구 정도가 있나요? 어머, 얘 주황색 됐어. 이번에는 요 줄을 한번 볼게요. 지금 마우스 안 보이죠? 위에서 4번째 줄에 보면 선택 가능한 애가 2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얘라고 친다면 한번 볼게요. 만일 얘라면 이만큼 없어질 거고, 이만큼 없어질 거고, 여기 없어질 거고, 그럼 이제 3군데를 칠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한 군데는 얘가 될 거예요. 얘는 가로에 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제외시킬 걸 다 제외시키면 요렇게 되고, 그러면 얘밖에 없네요. 또 이 줄에서는. 그 다음에 제외시키고 마지막으로 여기가 남네요. 아까 우리가 그 둘 중에 하나 찍은 게 잘 찍은 거였네요. 그래서 지금 총 5개를 새로 찍었는데요. 바둑돌을. 답이 뭐 이렇게 생겼겠네요.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만들었대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3가지만 해놨었네요. 캡처를. 여기 보시면 그냥 재미로 여기 지도를 한번 찍어놨어요. 뭐 별로 몰라도 되지만 우리나라 지도도 잘 모르는 판에 그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왜 소개팅 하려 그러면 남자들이
예쁘냐? 이러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첫 마디 말이 他是瘦马래요. 他是瘦马. 이게 뭐냐면 그녀는 말랐니? 요건데요. 요게 보통 첫 마디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국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뚱뚱하면 되게 싫어한대요. 통통한 것도 싫어한대요. 그리고 마르고 조그맣고 막 이런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들었어요. 근데 흥미롭더라고요, 그게. 신기하죠? 그리고 그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도 더 엄격하대요, 기준이. 그래서 중국에 보면 통통하다라는 표현은 없고 뚱뚱하다 할 때의 팡이랑 말랐다 할 때의 쇼 밖에 없어요. 근데 그 팡이라는 뚱뚱하다는 단어를 조금만 통통해도 팡이라고 표현한대요. 웃겨요. 우리 이제 내일은 주말이군요. 내일과 모레 주말에 뭐 하실 거 재밌는 거 계획 있나요? 저는 뭐 재밌는 계획은 없는데 뭔가 생산적인 거를 찾아서 해볼까 해요. 뭘 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우리 오늘은요, 삼국, 뭐였죠? 수학으로 다시 보는 삼국지를 읽었는데요. 저는 뭐 할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주말에 그 친구랑 공부하려고 그래요. 원래는 제가 도서관 가자 이랬는데 그 도서관이 항상 주차 문제도 있고 주차가 평일에는 7시 이후부터 무료고 주말에는 3시 이후부터 무료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어디 갈까 그거를 고민해보다가 물론 도서관에 가도 좋긴 좋지만 주차비가 아까워갖고 제 사무실에 가보기로 했어요. 친구 데리고 놀러가기로.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같이 뭐 거기 가면은 코드 걱정도 없고 인터넷 걱정도 없고 주차 걱정도 없고 하니까 사무실에 가서 구경시켜주고 같이 뭐 할 거 하고 그러려고요. 그 친구도 요즘에 할 거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일이 자기 그 직장 이외에 다른 일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많대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생산적으로 살아보려고 해요. 주말 방송 계획이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 만약에 하게 되면 내일일 건데요. 내일 어떨지 모르겠어요. 내일 제 변덕에 따라서 하는 걸로. 만약에 하면은 내일인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일단 녹화는 여기서 마쳐볼게요. 오늘 제가 공작소 할 때 막 그 본드 같은 거 묻고 할까봐 이렇게 티떼기를 입고 나타나는데 너무나 캐주얼한 것. 그러면 녹화는 마칠게요. 요거 할까요 말까요? 매니저님. 매니저님 100점! 완벽 그 자체의 별풍선 감사해요. 이것은 저에게 맛있는 간식이 될 예정입니다. 슝! 맛있는 간식 감사해요. 그럼 오늘은 일단 녹화 여기서 종료해 볼게요. 1초라도 안 보이면 이렇게 초조한데 3초는 어떻게 기다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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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널 사랑해. 오늘은 말할 거야. 60억 지구에서 널 만난 건 럭키야. 사랑해. 여기저기 한눈 팔지 말고 나를 봐. 좋아해.
나를 향해 웃는 미소 매일매일 보여줘. 팔딱팔딱 뛰는 가슴 구해줘. 내 마음 10년이 하도 너를 사랑해. 언제나 이만 변치 않을게. 사랑해. 네, 오늘도 함께 고생 많으셨고요. 도화님, 오늘도 방종 카운트 감사해요. 오늘도 이렇게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근데 너무 공부스러우니까 확실히 조금 그렇네요. 막 신나지는 않네요. 하지만 뭐 지적인 욕구를 채우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니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이렇게 해보는 거죠 뭐. 네, 오늘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오늘 밤에도 푹 쉬시고요. 지금 10시 13분인데요. 푹 쉬시고요. 내일과 모레 주말 행복한 토요일, 일요일 맞이하시길 바라요. 내일 제가 함께 할지 안 할지 그건 아직 모르겠는데요. 내일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편히 쉬세요. 굿나잇, sleep tight. 잘 자요. 안녕. 스슥.